전국이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이번 주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는데요.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중국의 올해 경제 정책 방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이 3주간 시스템 정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달 말부터 대폭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자,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연방 하원 청문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예, 이 연방 하원이 이제 금융서비스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 사이클의 정점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만일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을 이제 되돌리는 게 적절할 것이다. 여기서 되돌린다는 건 이제 완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제 FOMC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물가가 잡혔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랬는데 미국 경제가 가까운 미래에 침체에 빠질 증거나 이유는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민자 유입을 하나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민자 유입 증가가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 경제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 감소 거기에다가 노년층 은퇴 이런 걸로 미산업 전반에 걸쳐서 노동자 공백이 좀 누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외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이 메우면서 지금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지금 외신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2023년 7월 기준인데요. 미국으로의 순 이민자 수가 2017년 이후 지금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에 물가 안정이 전제돼야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이 되풀이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반응이요? 근데 주가가 막 오르더라고요. 예, 네. 지금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지금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일제히 상승 반전했는데요. 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0.2%, 0.58% 올랐고요. S&P 500 지수,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51% 상승했습니다. 8월 의장 발언에 앞서서 잠시 급락세를 보였던 이 비트코인 가격도 회복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한 거래소 보니까 전날 역대 최고점인 9,700만 원을 찍었다가 8,802만 4천 원까지 한 9%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 발언 이후에 다시 지금 올라가서 현재는 9,300만 원 선 연팍을 등락 중입니다. 금값도 올랐어요. 금 현물이 이날 장 초반 온스당 2,152.09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오늘은 그 항공산업 또 해운산업을 주제로 인천에서 열렸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천공항, 인천항을 이제 교두보로 국내 전략산업인 항공, 해운산업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우리 항공산업을 크게 키우겠다. 네.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이 4단계 확장 공사가 올해 10월에 완료되면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런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이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진행 중인 게 이제 항공 산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이제 항공사 뭐 합병 이러면은 많은 분들은 사실 제일 관심 가질 만한 거는 마일리지,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일반 거지 소비자 이런 입장에서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네, 네. 이 네.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뭐 비행기표 살 때 좀 유용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항공 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제 하나의 거대 항공사가 되면서 그간 적립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또 뭐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잘 듣고 있다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 요금을 비롯해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뭐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서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또 중복 노선은 좀 효율화해서 글로벌 탑 수준 항공사로 성장시키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LCC라고 하잖아요. 그 중소형 항공사들 이제 중장거리 노선도 좀 확대하겠다고도 했고요. 신규 노선은 이제 LCC에게 우선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크고 작은 항공사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하고 또 이렇게 좀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해운 산업 육성 방안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인천 신항에 1부두와 2부두가 있는데 1조 원씩 투자를 하고요. 여기도 이제 스마트 항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겁니다. 이 90만 평 규모의 인천항 배후 부지 이제 민자를 유치해서요. 물류와 제조업이 융복합된 첨단 산업 공간 조성하겠다고도 했고요. 이 콜드체인 특화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2027년까지 만들고요.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는 최고급 수출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게 네. 나왔고요. 이제 전자상거래 상품들의 이 수출입 통관 시간을 좀 단축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런 특화구역 조성하겠다고도 했고 이제 인천항을 좀 해양 문화 관광 중심지 이렇게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도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선 같은 데 보면은 산간 지역도 그렇고 이 택배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도시들은 요즘 뭐 새벽 배송이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런 문제가 좀 지적이 됐는데 네. 윤 대통령은 어쨌든 물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해서 일반 택배를 배송하는 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 이랬고요. 이제 백령도 같은 섬에는 한 개당 이 최대 3,000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서민들 그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는 농산물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좀 정부가 안정 시기를 언급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나와서 이 기상 영향으로 과일 채소 생산이 감소해서 이 농축수산물 물가가 높은 상황이나 현재 이제 3월 이후에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농업 관측을 통해서 3월 이후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또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기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도 봤는데요. 네. 이 출하 지역도 이제 확대돼서 시설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상황이 2월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거지. 네. 이제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특히 뭐 과일 같은 경우는 기상 여건에 따른 작황 부진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그게 금방 해소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국민 과일이라고 불리는 사과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요즘 사과 먹으면 좀 예. 다르게 느껴져요. 이 지금 사과 가격이 예.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계속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전망을 했어요. 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얘기를 한 건데 사과와 배는 저장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 햇과일 출하 시기가 보통 이제 여름, 사과가 이제 이르면 7월 정도 되고 이제 배는 이르면 8월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이를 고려하면은
올해 추석 전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게 좀 지배적입니다. 네. 지난해 기상재해 여파 등으로 사과, 배 생산량이 각각 전년 대비 30.3% 그리고 26.8%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못난이 과일이라고 하죠. 이제 비정형과라고 공식적으로는 부르는데 이 생산이 늘어서 이제 그럼 이러는 건 이제 농가에서는 상품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팔진 않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지난해 수확기 이후에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저장량 부족에 따라서 어쨌든 햇과일 전까지 뭐 사과, 배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할인 지원을 좀 많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워낙 과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혹시 뭐 추가로 검토하는 대책은 없던가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600억 투입해서 사과배 할인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입 과일도 약간 오르려고 하니까 이 가격 관리 강화를 합니다. 이 정부가 이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오렌지, 바나나 이런 주요 과일을 직수입을 하는데 네. 좀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공급을 하고요. 글로벌 생산량 감소로 이제 가격이 오른 이 오징어 있습니다. 오징어는 정부 비축부 300톤을 풀려서 가격을 50% 할인하기로 했고요. 네. 식품업계 역시 지금 약간 물가 관리 타겟이 되고 있는데 국제 곡물 가격이 내렸는데 왜 밀가루 식용유 가격 그대로 안 되냐, 왜 가격 반영이 안 되냐 이게 지금 정부 입장이거든요. 근데 식품업계의 압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좀 항변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완제품들은 이미 지난번에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 사놓은 원재들이어서 네. 이것도 쉽게 내릴 수는 없다. 좀 이렇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중국의 경제 또 대외 정책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양회가 이번 주 개막했습니다. 올해 양회는 중국이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최된 것이라 발표되는 정책에 대한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이 부동산 정책 등 큰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년 3월 이맘때쯤에 중국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네. 올해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개막해서 며칠간 진행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주씩 진행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4일 날 네. 정협이 먼저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3월 10일 날 끝나고, 네. 전인대가 3월 5일 날 개막식을 했죠. 근데 일주일 후니까 3월 11일 날. 그러니까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전인대 때 뭐 총리 뭐 발표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각 부처 장관들이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받고 그래서 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회라는 게 전인대가 전국 인민 대표대회, 또 정협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협상회의. 좀 입에 붙지 않아 가지고요. 네. 두 개 합해가지고 양회라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두 가지 회의를 같이 한다라고. 그래서 그 영어로는 뭐라냐면 two session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정협의 말 그대로 이게 자문기구죠. 그러니까 뭐 우리 고령화, 저출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받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하지 여기서 뭐 결정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협은 정책 자문기구고 실질 네. 권한은 아주 많은 그렇죠.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전인대가 핵심이죠. 우리의 국회격인 거죠. 국회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자주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을 하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하고 전 세계가 바로 이 양회 특히 네. 전인대에 집중이 된다. 전인대가 이제 그저께 화요일 5일에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리창 총리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밝히는 업무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생중계로 들으셨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한 50분 정도 제가 그 CCTV를 통해서 하는 걸 직접 50분. 네. 네.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든가요? 워낙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중국은 총리가 경제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총리입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제시할까. 네. 이게 모든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분 동안 이제 했는데 뭐 작년에 뭐
힘들지만 달성을 했고 우리가 관심은 이제 그래서 2024년도에 중국이 몇 % 성장할 것이고 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이렇게 조금 키워드를 한번 좀 뽑아보면 네네. 50분 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게 내용이지만 그게 함의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 양회를 그러니까 총리의 말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1월 31일까지 중국 31개 성에서 지방 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해서 그 평균치 가중치를 가지고 총리가 이제 올해 성장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평균치가 5.4지만 좀 빼가지고 5%를 제시를 했고 네. 그러면 제가 지방 양회에서 나왔던 키워드를 한번 쭉 보니까 네. 제일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소비였어요. 아. 소비가 전체 31개 성을 쭉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546회가 등장을 해요.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중국은 소비가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가장 큰 거겠죠. 네. 이번 총리의 말에도 다 묻어 있긴 합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투자. 그게 371회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만 이 투자도 이제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이 이제 5G라든지 기지국 건설 그다음에 충전소,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신형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네. 또 해외 투자를 또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등등해서 투자가 등장을 했고 네.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세 번째가 과학기술이라는 단어 키워드 이게 236회 정도 등장을 했고요. 네. 현대화된 산업 체계 이것도 한 400회 이상 등장. 지금 몇 회 등장했다는 건 지방 지방양회에서 예, 말씀이신 그걸 거죠? 모아서 총리가 50분에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이 안을 들여다보려면 지방양회에서 어떤 말이 등장한 걸 이미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다섯 번째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단어인데 네. 예,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기술, 그다음에 현대화된 산업체계, 신품질 생산력 이 세 개를 합치면 무슨 네. 뜻이냐면 결국은 중국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 아. 이제 중국이 과거처럼 싼 거 만들어서 하는 이런 전통적 경제 성장 모델이 아니라 네. 경제 승수 효과가 높은 디지털 차이나로 가겠다. 경제로 가겠다. 네. 그래서 이번 총리의 말에서 다 곳곳에 묻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랬군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좀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저는 그게 전체 50분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성장률은 5%가 제시가 됐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투자가 중요한 가운데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 이게 이제 주요 핵심이었다라고 그렇죠. 경제 체질을 말씀하시는 것 디지털 같아요. 경제로 네. 빨리 가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안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비중이 덜해졌다. 그렇죠. 안보가 요번에 또 하나의 그 관전point 제가 좀 다르게 본 건 뭐냐면 이거 요번에는 안보란 단어가 등장이 잘 안 한다. 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 보면 안보가 빠져있지만 안보가 은근히 강조가 된 어떻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뭐 과학기술이나 현대화된 산업 체계나 그다음에 신품질 생산력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반도체, AI, 양자 기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미국이 싫어하는 것을 더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무슨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냥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고 또 이게 있기 전에 또 국가기밀법이라는 걸 또 중국이 또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기밀법도 요 전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미국 내에서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로켓 산업 로켓군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네. 이게 안 되겠다라는 그런 좀 유혹감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밀법도 나왔고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이번에 이 내용에서는 이 총리의 말에는 조금은 이제 올해는 좀 유화적으로 중국과의 접근을 하려고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더 하려고 한다. 그다음 또 한편은 더 나가서 본다면 트럼프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더 준비를 많이 한다. 네. 더 때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네.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액면과 또 행간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저는 그렇게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이에요. 일단 그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이게 어떻게 좀 보세요? 이 5%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양회에서 나온 걸 가지고 가중평균에 좀 뺀 것은 5%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는 수출로서는 이제는 중국 경제 성장률에 힘을 못 받는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국 수출이 0.6%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수출 증가를 했는데 꾸역꾸역 0.6%를 만드는데 이것도
딱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0.6%가 수출이 증가를 했냐 보면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네. 요 세 개 산업이 전년 수출 전년 대비 30%다 이상을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우리도 지금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온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 수출이 많이 됐고 두 번째가 우리 좀 요즘 국내에도 말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알리, 테무, 네. 쉬인, 네. 그다음에 틱톡샵, 네. 이런 이제 직구 플랫폼들이 수출이 어마어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통계만 보면 수출이 한 우리 돈으로 339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수입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역직구죠. 중국이 직구하는 거고 중국인들이 우리 화장품을 사는 것도 역직구인데 수입은 101조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수출이 이 지금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그다음에 이 직구 플랫폼들이 만들어낸 거다. 근데 이건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수출보다는 결국은 소비로 옮기려 가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소비를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고. 근데 소비는 이 서비스 산업은 안 되고 내구 소비재. 소비 그다음에 부동산 소비 네. 이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 경제의 뭐 5대 리스크 몇 대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 말씀하셨고 또 디플레이션 위기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 강력한 부양책이 이제까지는 좀 없는 것 같다. 그다음 체감 경기가 많이 악화돼서 소비자 심리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증시가 좋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중국 정부가 지금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지금 문제입니다. 네. 다 근데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청취자분을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핵심이 뭐냐면 디플레이션 말씀하시는데 중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자산 디플레이션입니다.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금융 자산인 주식이 떨어지고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걸 키워야 돼요. 근데 실물 자신 부동산은 시차가 있어야 돼요.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뭐 6개월 이상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부양책은 결국은 증시를 부양책. 부양하는 게 네. 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적자라든지 정부 투자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 소비를 하는 것도 만약에 소비가 일단은 첫 번째 중국 경제 5%를 만든 첫 번째 이제 힘으로 딱 받쳐두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돈을 풀어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근데 먼저 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좀 먼저 일단 우선적으로 돈을 뭐 특별 국채도 만들어서 그래요. 예,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한 두 번째 투자는 네. 5월 달 정도 우리가 중국 노동절 또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큼 쓰느냐 네. 그다음에 부동산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를 보고 돈의 유동성을 좀 정부가 고민할까 하지 않을까. 일단 특별국채는 한 1조 위안 정도 발행하겠다고 얘기가 된 건가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풀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네. 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중점 사업 영점 투자를 또 하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도로 닦고 뭐 철도 넣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쪽으로 가는 영역에 투자를 또 하고 또 지방 정부의 농촌의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일단은 먼저 하겠다. 그래서 1조 위안 우리 돈 한 185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우선 풀겠다. 그 지방 정부 그 부채가 많다면서요. 네, 그걸 네. 해결하려면 돈도 더 풀어야 되고 돈 더 풀려면 더 걷어야 되는데 예, 특히 또 이제 리창 총리는 양회에서 중국의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네. 네, 어느 나라는 이 중소기업이 중요할 텐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제가 50분 들으면서 리창 총리의 그 말 중에 가슴이 확 왔던 단어가 중국의 중소기업이 너무 힘들다. 너무라는 말을 너무. 썼어요. 중국어로 너무는 어떻게 말해요? 타이 뭐 이런 게 타이,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그게 그냥 딱 오더라고 느낌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중소기업 또 이거 중소기업들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지금 당면에 있고 여러 가지 뭐 일본식 침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들이 보통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민영 기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5, 6, 7, 8, 9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세수 그다음에 수출의 50% 이상을 다 중소기업이 하고요. 중국 GDP의 60% 이상을 다 중소민영기업들이 하고요.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취업률 지금 시진핑 공산 리더십의 바로 밑에 있는 취업률도 바로 80% 이상이 이 중소기업이 하는 겁니다.
뭐 기업 수도 90% 이상이 다 민영기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과잉된 지금 이 물건들 네. 이게 안 팔리니까 물건값을 더 놔두게 되고 그러니까 더 안 사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자꾸 쌓이고 시험 그러니까 더 돈을 새로운 직원을 뽑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작년 7월부터 계속 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국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불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신을 풀어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간적인 소요가 좀 필요하다. 단지 돈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직까지 이제 지금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타케투스의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네. 이게 소비로 혹은 이 재투자, 이 중소기업 재투자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중국 정부가 이게 민영기업들한테 우리 믿고 투자해라, 직원 뽑아라 이렇게 하지만 또 예전과 같은 코로나 또 봉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여러 가지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 타키투스 함정이라는 게 이 지도자가 신뢰를 잊어버리면 콩으로 네. 맺을 수 있는데도 안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 그 작업을 아마 집중적으로 할 것 같고 뭐 돈 푸는 것들 다음에 감세 있는 것들도 함께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시간 내에 풀기는 쉽지 않다. 네. 지금 이제 어쨌거나 중국 정부는 이제 단기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이제 증시 부양을 하는 거를 택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홍콩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번 양회에서 나온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가 좀 오를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변화가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일단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수장이 바뀌었고 네. 이 사람이 지금 중국의 개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보고를 직접 시진핑 주석이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 좀 변화가 직접. 있다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화는 있고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는 자금의 그 원동력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제 그 상반기 조금 조심은 하는 게 좋다. 하지만 네. 이 상반기를 지난 부분에서는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또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그 국가기밀법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들의 어떤 그 중국 진출을 위한 각종 장벽도 해소하고 규제를 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국가기밀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1988년도 나왔고 2010년도 그다음 이번에 이제 했는데 5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의 출발은 지금 네. 이제 앞에서 말씀 잠시 드렸지만 이 중국 로켓군 네.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 그다음에 또 이 미국의 대학에서 이 중국 로켓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똑같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단속을 해야 되겠다. 네, 반도체 네. 지금 앞으로가 더 심해질 거고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가 돌아온다라면 이게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집단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결국은 많은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방에 사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 지방 정부 공무원하고 많은 소통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다 보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도 듣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당연히 이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총리에도 나왔지만 총리의 50분짜리 그 발표문에 보면 지금 제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는 지금 다 거의 다 없앴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 통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또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또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그 결혼 가능한 연령을 낮추자는 등 뭐 여러 가지 그 저출생에 관한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나온 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전 논의 수준인 것 같기도 그렇죠. 이게 하고요. 지금 네. 사실 이게 저출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세 자녀만 낳을 수 있는데 뭐 말이 세 자녀지만 다 그냥 풀어줬다라고 풀어지거든요. 형식상 이제 빨리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갈 게 뭐 거의 명확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인구 감소가 중국 지금 피크 차이나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그 한 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피크 차이나 하나가 중국 인구 감소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젊은 친구들 뭐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얼마의 이 장려금을 준다 해서 낮지는 않을 것이다. 그 좀 획기적인 부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쉽지 않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뭐 상하이나 뭐 이런 베이징에서는 조금 획기적인 정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체주를 바꿔보겠다라는 게 이번에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AI라든가 이런 거는 과학기술은 좀 장기 계획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당장 무슨 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말씀하셨고, 또 알리, 테무, 쉬인 같은 중국 직구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주제는 진짜 다음에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국이 지금 이제는 이 직구 플랫폼들이 성장이 워낙 커져가고 수출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쉬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무라든지 특히 뭐 쉬인 같은 경우는 지방 광주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는 쉬인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는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 쉬인, 틱톡샵.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건 지금 앞으로 영향 부분에서 일단은 만약에 지금 알리가 지금 여러 가지 좀 국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뭐 잘못된 게 왔다. 그런 건 근데 물량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 건 당연히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냥 지금 알리가 만약에 한국 내에 네. 물류 창고를 만들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까지 되면 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되면 소비자는요 편한 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쿠팡에서 옮겨가기 쉽지 않은데 만약 그래 들어오면 또 하나 변화가 생겨 그걸 알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틱톡샵이 언제 들어오느냐. 근데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거든요. 네. 틱톡샵 들어오면 지금 알리나 테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틱톡샵입니다. 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너무 재밌어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바로 결제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지금 한국에 들어온 이제 지금 이미 지금 상표 신청을 했고 올해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그럼 들어오면 새로운 판이 그러니까 판도가 바뀔 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지금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또 한편 더 나가서 지금 이 이슈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이런 유통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데이터 안보까지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또 미중 관계 또 충돌의 또 하나의 불씨가 되는 게 바로 이 지금 직구 플랫폼 틱톡을 포함한 4개 직구 플랫폼들이 지금 앞으로의 성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하나하나마다 지금 말씀 이 4개 이 직구 플랫폼마다 좀 특징이 다릅니다. 그다음 경쟁력은 다 다릅니다. 그걸 좀 알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 전인대 폐막 후에 원래는 그 총리 기자회견을 하는데 열지 않을 거라는 그 전인대 대변인이 그 언급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네.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총리의 역할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주석에 이제 더 파워 강해진 거고, 그러니까 내외신 지금 가장 아까 말씀드린 국가 기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전쟁은 중국과 해야 되는 미국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총리가 지금 내외신 기장에서 그냥 정말 대본 없이 이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본 없이 혹시나 또 이제 이런 게 되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믿었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강해지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하나의 3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우리가 양해를 볼 때 네. 총리의 개막식 연설, 그다음에 지금 양해 중간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 대외적인 관계에서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거 하나 있었고 마지막 폐막식 때 때 기자회견. 대본 없이 네. 다 했을 때. 근데 그게 없애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3월 27일 수요일에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주간 집값 동향부터 알아볼까요? 네, 3월 1주차 한국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매매 시장은요 그대로 멈춰 있고요. 전세는 좀 상승 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네.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지난주하고 동일한데요. 전국은 마이너스 0.05%, 수도권은 마이너스 0.04%고요. 네. 서울만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 0.01%포인트 살짝 하락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반면 전세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는데요. 전국은 플러스 0.02에서 0.03이고요. 수도권은 0.06에서 0.08%까지 커졌고요. 서울은 0.05에서 0.08%. 전반적으로 전세는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매매 전세가 좀 다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네. 뭐 매매 시장을 보면 여전히 관망세 지속이 되고 있고 급매물 위주로만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요 전국 지역 한번 봤거든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많이 떨어진 지역은 어디고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딘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세종시하고요. 세종시는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좀 많이 나와서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대구, 부산은 뭐 고질적으로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네. 딱 눈에 띄는 지역이 강원도가 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0.06% 전국에서 네. 지금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02% 상승이라고요? 상승입니다. 올해 들어서요. 강원도는 한 번도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상승이고요. 그랬군요. 제가 작년도 매매 가격 누계를 한번 봤는데 전국은 마이너스 4%였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3%였는데 강원도는 마이너스 1.27%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강원도는 굉장히 좋았다. 강원도만 지금 보면 전국 1등입니다. 네. 자, 그럼 전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세인데 강원도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GTX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2021년에는 이제 KTX가 강릉으로 개통되면서 좀 호재가 됐고요. 올 1월이죠. GTX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수도권 지역들은 이미 대통령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개 끄덕끄덕 그냥 알고 있는 게 나왔네 정도인데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GTX B 노선, GTX B는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네. 춘천까지 연결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고요. GTX D 노선은 이 신설 노선이긴 한데 이제 강원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라고 하니까 춘천하고 원주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떡 하나가 뚝 떨어지니까 지금 호재로 작용돼서 수도권 투자자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GTX A 같은 경우는 이제 동탄에서 네네. 수서까지인가 일단 가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올 다음 달에 개통되나요? 언제 5월에 개통되나요? 3월에 개통됩니다. 곧 3월이에요. 개통합니다. 예. 그렇군요. 곧 개통이 되니까 이제 물론 선 반영도 됐고 또 조금 더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B가 춘천으로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네. B는 아직 삽도 안 떴잖아요. B가 이제 곧 착공 들어가고요. 착공 오늘 들어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기본 노선 남양주 마석까지는 빨리 조기 완공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춘천까지는 계획으로는 2035년 계획인데 네. 항상 우리가 계획은 계획이고 계획보다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흥분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년 좀 남짓이란 얘기잖아요. 계획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GTX D를 원주로 연결한다는 거, 네. D 노선은 확정이 된 건가요? 노선. 노선은 확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착공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타당성 발표만 조사 됐습니다. 이런 건 된 건가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만 그것도 됐기 아닌 때문에 거군요. 네. 요거는 2035년이 될지 2040년이 될지는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호재는 호재인 거고요. 네. 지나치게 우리가 이걸 또 보고 당장 뭐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곤란하고 일단 네. 발표가 됐다. 나중에 10년 15년 후에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이제 지금 이 강원도만이 아니라 뭐 네. 동탄 신도시에서
뭐 신고가가 나왔다는 게 이게 GTX 영향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GTX 영향이죠. GTX 네. 영향인데 GTX A 노선은 이제 동탄 신도시에서 강남 수서를 지나서 파주 운정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동탄에서 수서 구간이 이제 3월 곧 개통이 됩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네. 노선도를 좀 유심히 봤거든요. 유심히 보니까 이게 GTX A가 이제 노선도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 지하철역에 그려져 이미 있군요. 반영이 됐습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네. 정확하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진짜 임박했구나를 이제 체감을 했는데 최근에 동탄역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전용 102제곱미터 그러니까 39평 정도 되겠죠. 2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거래가 됐는데 22억이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전용 네. 84로 좀 환산을 해보니까 네. 18억 원이 좀 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자 동탄 물론 동탄이 좋은 지역이고 신도시고 GTX가 개통이 되면 수서까지 20분대로 돌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18억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포에 마레프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네. 마포의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전용 84가 최근 거래를 보니까 17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마포의 랜드마크보다도 지금 동탄이 GTX 효과로 더 올라간 상황이고요. 거기 새 아파트인가요? 마레프요? 아니요. 동탄 거 말씀하신 네, 새 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한 그 GTX 2021년 역사가 정도. 아주 가깝습니까? 네, 가깝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오버슈팅 되지 않았나 좀 약간 과열 양상이 보입니다. 제가 마리프 이야기한 건 우리가 천장 효과라고 있거든요.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요. 상위 지역이 있는데 네. 아무리 GTX를 타고 서울로 빨리 오더라도 서울의 좋은 아파트를 넘어서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GTX가 개통이 되면 광역 급행철도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대감이거든요. 매매 시장은 기대감이고요. 전세 시장은 현재 가치입니다. 네. 그러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개통이 되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요.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동탄 사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서울의 지하철 9호선 개통될 때도 강서구 지역도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지하철 개통되고 나면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뒤따라가는 경향이 큽니다. 네. 어쨌든 잘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든 실거주든 간에 그냥 무조건 GTX다 해가지고 그럼요. 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충분히 말씀. 따져보고 여러 가지 네.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2개월 연속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네네. 일단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 다 어렵다는 얘기죠. 건설업계나 뭐 어렵습니다. 시장이나 다. 네네. 네. 이게 작년 1월 7만 5천 호 거래가 돼서 미분양이 증가를 했었고요. 계속 줄어들긴 했습니다. 5만 8천 호까지 줄어들다가 2개월 연속으로 늘어나서 이번 달은 6만 3천 호, 전국이 6만 3천 755인데 12월 대비 2% 정도 증가했고요. 서울이 1.3%, 지방이 2.2%니까 지방이 더 증가했습니다. 네. 지역 분포를 보면 지방이 84%, 전국의 미분양이 84% 차지하고 있고요. 수도권이 16%니까 아무래도 지방이 좀 더 어렵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문제는 중공업 미분양이잖아요. 악성 미분양. 다 짓고 나서 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악성 미분양은 4.7% 증가해서 11,636호니까 이게 미분양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도 않고요. 지금 2개월 연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PF 문제 또 건설 경기 악화, 분양 시장 여러 가지 건설업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파트 청약 시스템인 그 청약홈 이게 네네. 3주간 그 휴식기를 가진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왜 또 휴가를 가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휴가라기보다는 개편합니다. 개편.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개편하는데요. 네.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3주간 청약홈 쉽니다. 그래서 이미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청약홈 보고 이제 체크를 하고 하는데 3주간은 저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지내도 될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쉬냐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되는데 보면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네.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완화해 주고 부부 중복 청약. 부부가 2명이 청약하면 부적격이 됐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2명 다 청약해도 1명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주간 시스템 개편을 하겠다는 거고요. 뭐 좋아지는 겁니다.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주간 쉬고 있기 때문에 3주는 좀 쉬시고 3월
3월 22일부터 다시 한번 더 눈을 크게 뜨고 또 청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약 시장이 이제 청약홈 개편하고 나면 이게 벌써 4월 다 되는 거죠. 4월 다 되죠. 3월 22일이니까 이제 거의 뭐 총선 네. 지나고 하면 실질적으로 총선 지나면 본격적으로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봄철 청약 시장이 좋습니까? 뭐 요즘은 계절적인 수요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봄철이 이사철도 있고 청약 시장도 봄철이 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네. 어떨 거로 보세요? 올 봄에는요. 뭐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네, 않을 네.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단지마다 달라집니다. 그냥 무조건 청약 시장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단지, 어떤 지역에 어떤 단지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4월 지나고 지금 나온 그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이 좀 괜찮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강남은 규제 지역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메이플 자이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네네. 지금은 또 레미안 원 펜타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반포 15차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당연히 저렴하게 나올 거고요. 방배 6구역에 원 페를라 이런 아파트들이 나오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요즘 이 정도면 양반이고요. 제가 헤아려 봤는데 네. 22자까지 나오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네. 자, 그 빌라 경매 낙찰률이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오, 좀 네. 의외라는 반응이 좀 많습니다. 깡통 전세 우려도 많고 해가지고 네. 빌라 누가 살까 했는데 경매 그렇죠. 낙찰률이 오른다고요. 올랐는데 예. 그 내막을 보면 약간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아, 빌라 괜찮아졌네 라고 해서 분양받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작년 10월이 이제 빌라 낙찰가율이 15.7%였는데요. 네. 올 2월이 22.5%인데 왜 제가 좀 씁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제 허그 도시보증공사가 이제 먼저 대위 변제라고 하죠.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어떤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매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 금액 돈을 지불하고요. 허그의 대위 변제까지 또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낙찰자라도 할까요, 안 할까요? 글쎄요. 안 하겠죠. 네. 아니 뭐 대위 변제까지 내가 내고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안 할 거잖아요. 네. 당연히 유찰이 되겠죠. 뭐 6번, 8번 유찰이 됩니다. 계속 유찰이 되니까 이제 허그에서 안 되겠다.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받을 돈을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포기해 가지고요. 포기하니까 낙찰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결국에 누구 돈이냐. 허그가 손실이 커지니까 최근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네. 국토부에서 4조 원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이제 나왔는데 네. 결국에는 이 허그가 돈은- 이렇게 그 돈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씁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그 최근 그 전세 시장이 좀 불안했을까요? 그 전세권 등기가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네네. 어떤 분들은 뭐 확정일자 받으면 되지 뭐 전세권 설정까지 해야 되는 건가? 등기 설정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비교해서 이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전세권에 대해서 좀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물권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소유권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부 등본에 집주인 기님만 소유권 이렇게 올라가고요. 네.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 근저당 설정하죠. 네. 땡땡 은행 얼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사람과 사람이 계약하는 채권 관계고요. 네. 채권은 물건보다 등기부 등본 올라가지 않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갖춰도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경매로 넘길 수가 있는데요. 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 올라가니까 너 맞네. 전세권 설정되어 있구나. 네.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이제 경매로 바로 임의 경매로 넘길 수가 있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김은면 소장님께서 네. 집주인이고 제가 네네. 세입자예요. 네네. 근데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네, 네. 확정일자를 받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등기 설정을 전세권 설정을 설정을 하면 그
김인만 소장님 등기부에 딱 올라가는 제 이름이 거죠. 있는 거예요. 네, 전세권자 네. 성기영. 근저당 설정한 거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 안 해도 그냥 너 돈 안 줘? 나 바로 경매 넘겨버릴 거야. 좀 편하게 할 수는 있는데 네. 등기 비용이 들어가죠. 네. 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들어가고요.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소장님께 동의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집주인은 야 좀 찝찝하다야. 근데 나안 요즘 뭐 해줄래. 전세 잘 안 나가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해주셔야 될 걸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아파트의 전세 가율이 50% 정도 된다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고요. 네. 불안하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어요. 고맙습니다.